예, 아주 쉽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좀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에요. 생각이죠. 사고, 생각. 가끔 사유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좀 깊은 생각을요. 사색이라는 표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다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철학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나 다 철학하는 사람을 철학자라고 얘기한다면 누구나 다 철학자인 셈이죠.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철학하는 방법의 측면에서 방법론이 되는 게 논리죠. 논리가 논리학이라고 해서 철학 안에 분과로 들어가 있어요. 논리는 사고방식이다. 사고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그런 규칙을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철학을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철학을 배우는 방법은 기존 철학자들이 기존에 전문적으로 사고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철학을 했는지를 따라가는 방법, 특히 대표적인 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죠. 그리고 또 이거 금방 말씀드린 것하고 연계를 시켜서 위대한 사상가, 철학자, 그 싱커들이 어떠한 이론적인 내용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철학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철학 전문가들마다 입장이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철학에는 통설이라고 말하는 것을 찾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일단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 선택은 신에 대해서 확고한 그 신념을 갖고 있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를 뽑는 경우, 그 다음에 그것이 약한 경우에는 근대 대표적인 독일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를 꼽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야말로 우리 인간 삶과 관련된 철학에서는 실존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실존적이죠. 실존이라는 말은 현실적인 인간의 삶을 말합니다. 근데 그 실존주의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는 대단히 매력적이에요. 철학이 그렇게 돼야죠. 현실적인 삶과 현재의 삶과 유리된 철학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런 철학을 하면 안 되죠. 세상에 도움이 안 돼요. 인간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철학은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핵심적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질문은 다들 그렇게 문제점을 느끼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겠죠. 전제가.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만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크게 봤을 때 우리는 열심히 서구화를 지향하고 그 서구화라는 이름의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뒤쫓아가고 있는 그런 후발 국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커다란 그림은 인간 삶에 있어서 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자입니다. 단 자본주의가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 자본주의의 문제가 뭐냐? 시장에서의 경쟁이죠.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드러나죠. 하나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유의 개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유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고대 이후로 철학의 대단한 쟁점이었습니다. 자유의 정체가 뭐냐? 본질적인 자유는요. 자유라는 말이 한자어가 참 매력적이죠. 스스로가 이유래요. 스스로 말미암음이에요. 그럼 그래 내가 이유라는 건 알겠는데 거기서 이유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죠. 도대체 내가 누구냐? 어떤 나를 보고 이유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걸 제가 이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어떻게 실현했는가의 양태의 차이다. 인간 현상은. 그래서 다채롭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용운 스님, 옛날에 독립운동도 하셨던 한용운 스님의 시 중에 아주 심플한데 원래 멋진 시가 심플하죠. 복종이라는 시가 있어요. 남들은 자유가 좋다지만 나는 복종이 좋아요. 행간을 읽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복종이 뭘 의미하느냐? 노예가 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진리에 대한 불성과 불심에 대한 복종이에요. 그게 참된 자아가 찾는 자유라는 거죠. 경쟁은 선의 경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그거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싸움이 선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총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이 세상은 정글입니다. 그리고 이건 애니멀 킹덤이에요. 자본주의는 그런 거라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진화, 그러니까 진보를 포함한 개념으로서의 다윈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막고 있어요. 세상을 각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회적인 병리를 앓게 만듭니다. 정신질환을 양산합니다. 자살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자기가 없는 거죠. 그냥 대세에 따라서 부초처럼 흔들리고 사는 겁니다. 표류하고 사는 겁니다. 부유하고 표류합니다. 그 문제가 있고, 그럼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의 독특한 것인데, 우리 민족은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대단히 정신적인 민족이에요. 태극기를 보십시오. 주역에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 태극입니다. 음양의 조화로서의 태극. 우린 국기 자체가 철학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실적으로 선불교, 젠의 종주국입니다. 처음엔 중국에서 받아들였지만 달마로부터 시작된 거죠. 선종이라고 하는 게. 중국에서의 그 흐름이 깨지고 끊어지고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퇴계학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문의 발원지입니다. 임난 때 일본 학자들이 그 진가를 처음 알아본 이래 오히려 일본에서 부흥했지만 퇴계학의 중심지죠. 여기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제학, 성리학이 중국에서 도통이 끊어지고 우리에게서 개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주 괜찮은 전통을 가진, 그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보다도 훨씬 더 유교적인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적인 나라인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정말 괜찮은 철학이 보편적인 전 인류를 아우를 수 있는 철학이 탄생할 가능성이 생물학적 유전적으로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정인데, 감정, 감성, 감수성, 이것도 대단한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흐르면 역시 합리성을 져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건 전통적인 뿌리가 그렇다고 봅니다. 풍류객이에요. 예. 한민족은 풍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혼을 갖고 있어요. 잘 이거를 키우면 세계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경쟁이 발전을 가져다 준다 라고 하는 공식이 지금 대단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시대이죠. 경쟁은 인간 본성이냐? 예, 본성입니다. 왜? 인간 본성 속에는 동물성이 있으니까. 인간도 동물이니까. 경쟁은 동물성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발을 만드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존재하고 명품 브랜드가 있다고 칩시다. 그 브랜드들이 경쟁을 통해 가지고 더 나은 신발을 예술적인 예술품으로서의 신발을 만들어낸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번 사고 실험을 해보세요. 근데 어떤 한 사회가 있는데 이건 자본주의적인 게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거죠. 그리고 꼭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대표적인 예를 들고 싶은 거는 중세 말 근대 초에 있었던 길드라고 하는 형태의 동업조합입니다. 어떤 한 국가의 사회 공동체에 신발 만드는 동업조합 길드가 하나뿐이에요.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길드에서는 마스터가 있고 장인이 있고 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인과 도제가 숙식을 같이 하면서 장인이 기술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나중에 발군의 기량을 발휘하는 사람이 다시 장인이 되는 거죠. 우리 무형문화재 중에는 그런 장인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 장인이 말이에요. 예컨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인간이에요. 천재적입니다. 예술에 미쳐 있어요. 이런 사람이 도제를 이끌어요. 다른 브랜드 없어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죠. 우리 최고의 신발을 한번 만들어보자. 공동체에 많은 신발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경쟁 없이 갔을 때가 더 예술품으로서의 신발이 실용성을 갖춘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브랜드 눈치 보고 벤치마킹 하면서 발리에서 이런 거 만들어냈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반응이 좋던데? 소비자들 반응이?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면서 조금 다르게 만들어보지. 차별시켜서. 이런 식의 진보가 빠르고 획기적인 진보, 기술 혁신이겠느냐? 아니면 경쟁 같은 거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순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잡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윤에 대한 추구도 돈에 대한 추구도 없는 거예요. 잡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 비운 상태에서 예술로 매진하는 겁니다. 저는 동업조합 형태가 훨씬 사회 공동체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결과를 갖고 온다고. 만약에 지금 당장은 안 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적절한 계몽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철학적인 특히 그래서 사회의 분위기와 물이 바뀌기 시작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렵지만. 등장했는데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그의 모습을 발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발군의 철학자가 뭔가 어마어마한 기획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나타나길 저도 바라고, 저도 그런 일에 동참하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이과, 자연과학과 문과 쪽의 속성이 다르죠. 이과의 연구 성과는 빨리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이과 박사의 유효, 그의 업적의 유효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변수는 인간의 사유의 역사가 대단히 오래됐다는 겁니다. 자연과학은 주로 근대 이후에 눈부신 발전을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죠. 하지만 철학은 그 자연과학의 발달사에 비할 바가 아닌 거죠. 철학의 역사라는 것은. 그래서 그 유구한 시간들 속에서 눈부신 대단히 다채로운 성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미. 게다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것 때문에 아직도 과거의 철학자들이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철학사에 등장하는 철학 콘텐츠의 풍부함은 예컨대 고대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자연과학자들 중에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현대에 속하는 하이젠베르그나 아니면 에르빈 슈레딩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대 철학에서 자연과학적인 이론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건 기존 철학과 철학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인간을 사랑하면서 인간과 소통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부족했어요. 그 의지를 좀먹은 이유들을 들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자기가 정신적인 지적인 지도자, 천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대단히 인정 욕망이 강했는데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게 대중의 인정이 아니라 소수 현학자들 무리 속에서의 인정이었다. 그리고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아까 투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철학자들 역시도 지적으로 은폐된 상태에서 자본주의적인 투쟁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학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철학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부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한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다소 많이 완화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인간은 물음을 하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이냐, 그리고 나는 이제까지 죽음이 끝일 수도 있는데 다음 세계가 있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산 게 아니냐. 그게 철학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철학은 삶과 유리될 수가 없습니다. 삶과 유리됐다면 그런 현실, 실존, 실제와 유리됐다면 그건 더 이상 철학이 아닌 거죠. 모든 철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삶을 위해서 철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학문을 수행하는 방법이 대중 친화적이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사는가? 인간의 차원에서. 인간은 위대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외계인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직 모르죠. 인간보다 탁월한 외계인이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인간은 가장 복잡하고 차원이 다른 유기체임에 분명합니다.
인간은 위대한 본성을 갖고 있어서 저의 철학적인 입장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신의 파편이에요. 신성하고 신적이고 고귀하고 숭고한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그런 대단한 인간이 왜 삶을 멈춰야 될까요? 이건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계산이에요. 그건 미스캘큘레이션이라고요. 오산이에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 상황, 비참한 상황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대함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도 없고 버려서도 안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저의 철학 체계 속에서는 신의 창조는 미완의 창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신은 수족이 없습니다. 그 창조의 완성자가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과제고 임무입니다. 죽음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죠. 하지만 왜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이 질문 자체는 대단히 가치 있는 질문이죠. 철학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결론적인 저의 주장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산다. 좋은 말이고 올바른 말입니다. 근데 그런 위대한 본성을 제대로 발현하고 열심히 일했을 때 그때 행복이 있는 거죠. 쾌락과 다른 구분되는 의미에서의.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거시적으로 전 세계 차원의 문제가 있고 우리는 그 속에 들어앉아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질들이 있는데 민족적인 그런 게 좋게 쓰일 수도 있지만 나쁜 쪽으로 왜곡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지성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현실을 이상으로 끌어당길 것이냐,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는 진짜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몽상가죠. 현실을 알고 그리고 현실을 이상으로 근접시키는 그런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상주의자죠. 우리에게는 바꾸어 말하면 현실과 이상을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화시켜야 되죠. 예컨대 현실만 보고 땅만 보고 가고 있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상만 보면서 하늘 쳐다보고 가고 있으면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운명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요. 사팔트기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상과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왜요? 이상과 본질은, 이상은 목표고 목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꿈, 소망, 희망, 기대. 목적이 서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열심히 지렁이처럼 기어다녀도 모든 게 다 헛수고가 됩니다. 도로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이상이 더 중요해요. 마이크는 이상주의자한테 넘겨야 돼요. 현실주의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유치원에 들어간 학생들도 현실을 압니다.
크락 계산하고요. 그리고 이기적으로 전략을 세울 줄 압니다. 초보적인 수준에서지만 그거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이상의 비전과 목표와 타당한 목적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마이크를 웬만하면 넘겨줘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그런데 현실을 이상으로 근접시키려고 하는 노력, 그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물이 중요하다, 나이트도 물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 분위기라고 하는 거, 그 분위기 반전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50% 정도까지만 이르면 그 다음은 쉬워지지만 50%까지 이르는데 어마어마한 수고가 듭니다. 그래서 진정한 발전이 요원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컨대 이런 거죠. 둑이나 항만을 쌓으려고 할 때 우리는 바닥에다가, 그러니까 바다의 해저에다가 돌을 던집니다. 돌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적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야지 항만이나 둑이 생겨요. 그런데 그 버려지는 돌 말이죠. 그게 항만이나 멋진 둑이 완성됐을 때 보이긴 합니까? 전쟁터에서도 이름 없는 용사들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발전이 그만큼 중요하고 후대에 대한 책임, 그리고 헌신을 생각하고, 그리고 당대의 불쾌감을 실감하고 계시다면 스스로가 그 보이지 않는 희생을 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희생은 어렵지만 그 대가는 달고 희생하는 자신도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다른 어떤 유명한 비유죠? 그런 존재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특히 필요합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관심, 배려, 봉사, 희생, 점점 정도가 심해지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맥락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봉사와 희생입니다. 그런 희생이 없으면, 이기주의의 극복이 없으면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특히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매 순간 그렇지만, 대학생들 특히 그 시기가, 4년의 그 시기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아주 적절한 때입니다. 졸업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생존해야죠. 그게 현실이죠. 생존해야 됩니다. 생존하지 못하면 개혁의 주체가 사라지는 꼴이 되니까 살아남아야죠. 타협도 해야죠. 이상만 가지고는 안 되죠. 세상이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남는 과정에서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대부분 그것만 생각하죠. 그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생존 문제가, 의식주가 해결됐다고,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이, 문화적인 생활이 해결됐다고 여겨지는 순간부터는 자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실천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간혹 보면 생존이라고 하는 기준을 이상하게, 최소한의 생활이라는 기준을 요상하게 잡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 꼴이 뭐야? 쟤는 벤츠 타고 다니는데 난 아직도 불충분해.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존이나 최소한도의 생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 생존과 생활 문제를 보다 절실하고, 그리고 순수한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 나는 살기 어려워 라고 생각하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렇게 살다 보면 대단한 지극한 지복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